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리그가 10경기 정도가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한 시즌에 38경기를 진행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벌써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8승 2무로 전체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대단하냐, 아직은 리그 초반인데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하기는 해요. 일단 사실 작년에도 10경기까지 했을 때 성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도 3등이었고 그리고 승점 차이가 지금보다 한 2점 정도밖에 안 나졌거든요. 다만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케인이 어떻게 한두 골 넣으면서 꾸역꾸역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챔스랑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월드컵도 있다 보니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보통 콘테 감독이 시즌 초반보다는 시즌 뒤로 갈수록 점점점 강해져서요. 기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웬걸요? 시즌이 지날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졌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경기 내용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시즌이 지나면서 그냥 졌거든요. 지는 경기가 늘어났죠. 다만 그래도 콘테가 잘리기 전에는 4위 경쟁을 하면서 챔스를 가냐 못 가냐 이런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콘테가 잘리면서 계속 연패를 하더니 결국에는 8등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올 시즌 들어오면서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감독도 이름도 많이 생소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리고 오고요. 처음 들어보는 감독이었죠. 헤르케인도 우승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시즌 전망은 어두웠어요. 팀의 에이스도 옮겼고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감독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 이 공격적인 축구가 수비적인 축구보다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사실 수비적인 축구는 공격수들이 조금 더 빠르고 수비수들은 조금 느려도 돼요. 다 내려앉아서 수비하다가 공격 상황이 나왔을 때 빠른 선수들이 뛰어나가서 걔네들이 골 넣어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사실 공격적인 축구를 만들려면 수비수도 빨라야 돼요. 제일 뒤에서 수비를 하는 걸 센터백이라고 하는데 이 센터백들의 속도도 중요하고요. 발밑도 중요해요. 왜냐면 라인을 다 올려놓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전방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카운터를 상대방이 칠 때 센터백들의 수비가 느리면요. 결국은 그냥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결국 센터백이 발이 느리면 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서는 이런 센터백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 골을 먹으니까요. 거기다가 센터백이 발밑도 좋아야 되는 게 센터백이 발밑이 좋아야 공이 앞으로 가거든요. 수비적인 축구도 발밑이 좋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뻥 질러서 그 다음에 뛰어가면서 어느 정도 5대5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공격적인 축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이 안 돌다 보니까 공격적인 축구 자체가 안 돼요. 결국 공을 계속 가지고서 공격을 계속 하려면 센터백들의 발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흔하겠어요? 있기는 있지만 또 굉장히 비싸죠. 근데 토트넘은 또 그럴 돈이 없죠. 가장 좋은 타켓은 그바르디올일 텐데 그바르디올이 미쳤다고 토트넘에 오겠어요. 거기다가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그바르디올은 이미 맨시티로 갔죠. 다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은 분명히 공격적인 축구로 나가야 됐던 게 수비적인 축구는 인기가 없어요. 당장 이기면서 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사실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요. 해리케인의 계약은 1년밖에 안 남아서 내보내야 될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해서 체질 개선이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올 시즌은 100기를 든 상태였죠. 올 시즌은 다소 포기를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갈 그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공격적인 팀을 만들어야 그래야 인기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져야 티켓을 팔겠죠. 프로팀에게 인기라는 건 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한마디로 말은 안 했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전에 이미 100기를 든 상황이었다고 보여져요. 당분간 챔스는 못 가지만 젊은 선수들로 잘 만들어 놓고 공격적인 팀으로 인기를 끌어올리면서 챔스까지 진출을 하자.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젊고 어린데 가격이 비싸지 않은 선수들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영입들이 정말 대박을 쳐요. 다니엘 레비가 욕을 정말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능력이 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한된 돈을 가지고 꽤 괜찮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상위 리그고요. 가격이 비싼 선수들도 성공이 보장되는 리그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싼 선수들 중에서 잘하는 선수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매우 힘들거든요. 올 시즌 토트넘이 이걸 해내요. 레스터 시티가 2부로 강등되는 상황에서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상황 자체가 레스터 시티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나름 합리적으로 잘 데리고 왔어요.
토트넘은 에릭센이 떠난 이후로 소위 말하는 10번 역할을 할 선수가 없었거든요. 10번 역할이라는 게 한국으로 따지면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패스를 잘 찔러 넣어주는 선수거든요. 사실상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해리케인 혼자서 북치고 자구치고 다 했죠. 물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리케인은 선수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골도 넣는데 패스도 해주잖아요. 보통 최전방 공격수는 골을 넣는데 특화되어 있지 내려와서 패스까지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팀에서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리뉴 때 해리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뛰면서 뒤에서 해리케인이 뻥 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게임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많아지기도 했지만요. 반대로 해리케인 선수의 가치도 올라갔죠. 골만 잘 넣는 선수에서 킬패스까지 해주는 선수가 되었으니까. 여튼 패스도 해리케인이 다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스를 해줄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최전방 공격은 아쉬운 대로 히샬리송이 해줄 수는 있을 텐데 이 뒤에서 패스를 넣어줄 선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패스하면 누가 뛰어가서 그 공 잡아가지고 골로 연결을 시키나요? 그러다 보니 패스를 해줄 선수를 찾았는데 제임스 메디슨이면 영국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만족시키면서 매우 좋은 선택이었죠. 다만 메디슨 선수가 레스터시티에서 워낙 공격 쪽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까지 해줄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레스터시티에서 뛸 때 메디슨을 보면 사실은 패스도 패스지만 슛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메디슨이 와서 후방 빌드업을 시켜보니 웬걸?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덕분에 지금 메디슨의 가치는 레스터시티에 있을 때보다 평가가 더 올라간 상황이에요.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도 메디슨이 도움을 주고요. 공격할 때도 당연히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게 메디슨이죠. 기본적으로 드리블을 잘하다 보니까 공을 잡고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패스를 찔러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손흥민과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백 문제는 로메로라는 센터백이 굉장히 잘했는데요. 다만 다이어라는 선수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황에서 센터백으로 쓰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젊지만 굉장히 빠른 그리고 왼발이 주발인 미키 판더벤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사실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빨랐는데 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죠. 분명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이어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서 뛰는 거 보니까 웬걸 이건 로메로랑 시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스피드도 왓소리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았거든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뒷공간 커브를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에 매우 좋아졌죠. 골키퍼도 싼 가격에 엠폴리에서 비카리오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도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최전방에서 히샬리송이 부진해서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변경이 되어졌거든요. 사실 손흥민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같이 뛰던 선수들이 이제는 은퇴나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 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손흥민 자체도 신체적인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요.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스타일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스트라이커가 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골을 조금 포기해도 스피드가 점점 떨어지니까 뒤에서 패스를 찔러 넣어주는 역할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손흥민은 몸싸움이랑 헤딩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는 몸싸움이랑 헤딩 능력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손흥민은 이 두 가지 능력이 단점이고요. 별로 안 좋아요. 장점은 골 결정력이랑 스피드인데 몸싸움과 헤딩은 사실 떨어지는 능력이니까 최전방 공격수는 조금 아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에 감독인 콘테 감독도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적해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좋은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에 있던 팀에서도 키가 작고 빠른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쓰면서 재미를 좀 보았더라고요. 팀 전술 자체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을 띄우지를 않아요. 공을 크로스로 올리는 것보단 낮고 강하게 차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독 스타일이랑 손흥민이랑 좀 맞는 거죠. 이게 아무리 손흥민이 골 결정력이 좋다고 해도 헤딩을 많이 하는 전술을 쓰는 감독이면 사실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쓸 수는 없죠. 다만 지금 감독은 헤딩보다는 선수들끼리 계속 스위칭을 시키면서 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에다가 짧은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공을 띄우지 않고 낮고 강하게 차죠. 근데 손흥민이 또 패스도 잘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손흥민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손흥민의 득점도 2등에 올라가 있거든요. 정말 모든 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토트넘이 1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다만 현재 베스트 11은 좋지만 경쟁팀에 비해서 백업 선수들이 많이 부족해요. 어느 특정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오지 못하면 경기력이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메로, 판도펜 이 두 명의 센터백이라는요. 공격에서는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 이 두 명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 백업을 해줄 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시즌 초에 1위는커녕 4등 안에 들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도 한 명도 없었어요. 폴머스는 10등을 예상했거든요. 토트넘이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이라도 우승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네요.